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신라젠의 시작과 항암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주제의 원론으로 딥하게 오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약이 뭐길래 파트너사가 본사까지 인수하게 되는 것일까? 앞선 편에서 다룬 대로 이 양반은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2003년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이걸로 회사를 차립니다. 당시 한국에서 치과 의사 때려치고 대학원에서 생리학을 전공하던 이분은 팩사백 기술을 접하고 주변 지인들 영혼까지 끌어모아 20억을 투자합니다. 게다가 그것마저 모자랐는지 국내의 제너렉스 파트너 회사까지 설립하죠. 사실 관련 특허 대부분인 미국 거라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신라초연과의 역신설화와 제너렉스를 합친 이름 2006년 3월 신라젠이 드디어 두두 등장. 이후 2010년 초까지는 신라젠은 열댓 명이 주주로 있는 수익구조며 배분구조며 동네 친구들이라 부를만한 잔잔한 대학교 창업지원 회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젠이 서포트하던 항암치료제 임상과정은 2007년 임상 1상 완료 후 2008년 임상 2상 초기 진행 결과가 판타스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1년 제네렉스는 임상 2상 후기에서 과감한 설계로 바로 시판 승인까지 받으려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욕심과 달랐습니다. 서두른 임상실험은 참여한 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사망하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을 못 견디거나 치료 중인데 병원에 안 오거나 등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결과는 2014년 실패 판정이 납니다. 이 양반은 안 그래도 늘어지는 시간에 점점 지쳐 있었는데 이후 결과까지 실패할 것 같으니 팩사백을 프랑스 회사에 싸게 넘기로 합니다. 어이 트렌, 너네 원래 항암제 연구하지? 우리 거 임상 3상 아직 남았다는 좋은데 특별히 싸게 줄게. 가져가. 아직 한 발 남았다. 팩사백은 우리가 가져간다. 나 돈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2014년 3월 대학교 창업지원벤처회사가 덜컥 자녀 지분 70% 1600억 원에 성금 400억 원으로 본사 제너렉스를 플렉스해버립니다. 이제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엔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양반은 2008년 대표직에서 내려왔지만 12년도부터 한동안은 신라젠의 연구기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투닥거리다 황 교수 연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거기다 벼랑과 대표 넘기고 주기로 한 스톡옵션 50만 주마저 취소해버리죠. 그리고 작년에 법원에서 개소리 말고 줄 거 줘 하고 결론은 났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집안 돌아가는 꼴이 개판입니다. 황 교수는 미국 등에서 남은 임상 3상을 준비하던 중 임상 2상 후기 실패 원인이 시술법에 문제가 있다 보고 투여 방식을 동맥주사 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분에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애초에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황 교수는 동맥주사 방식 연구 과정에서 애초에 임상 3상에 들어가려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 실험 물질을 가지고 다른 걸로 땜빵 제출하는 구라를 칩니다. 여기서 문제였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때는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결과 또한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벌려놓은 게 있으니 몰랑을 시전해버립니다. 그렇게 가라로 2015년 미국 FDA로부터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 실험을 승인받은 후 같은 해 10월 지들끼리 니탄네탄하다 그래? 한 푼도 못 줘? 하고 황 교수한테 연구 중단 및 스톡 옵션을 취소해버린 거죠. 물론 이 대목에서 황 교수 측은 연구 과정에서 임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신라젠이 본인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둘 다 그놈이 그놈이라 지들끼리 당장 눈먼 돈 챙기겠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으니 말이죠. 아무튼 이제부터가 까도 먼 비밀이 이렇게 많은지 이 양파 같은 회사의 영화 같은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커밍 순! 다시 본론으로 돌아 불과 몇 년 만에 하청이 본산을 먹어버린 실로 믿기 힘든 시츄에이션.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4년 신라젠이 제네렉스를 플렉스할 당시 대학교 창업지원 회사가 벼랑간 무슨 돈이 생겼을까? 여기서 바로 특급 도우미 이 인간 천설적이꾼 두두 등장. 이 인간은 본래 보험모집 출신인데 2007년도부터 보험모집 인플루언서들을 모아 경기도에다 대리점 하나 차렸다 시원하게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본인 피셜로 남산 도서관 가서 독서 모임도 하고 돈가스 먹으며 주식에 눈을 떴다고 하죠. 이때 독서 모임에 보험팔러 갔다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마. 그렇게 선후배끼리 짝짝꿍 모여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이게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는 추후 문제의 투자금을 신라젠에 투자하여 최대 주주까지 등극하죠. 물론 이후 신라젠 측에선 순수하게 항암제 개발에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자금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전에 신라젠은 개뿔도 없었습니다. 2008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황 교수는 여전히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라며 제네렉스만 인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고 한 300억만 있으면 성금 주고 땡기는데 하면서 주변 교수들 꼬셔서 용돈 받은 몇 억밖에 안 될 정도였죠. 같은 시기 의정부에서 선거 준비하던 이철이 난데없이 황 교수와 만나 투자를 약속합니다. 3,400억이면 되나요? 예상하셨던 문제의 투자금 머가리 굴려 유사수신으로 모은 돈입니다. 투자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3만 명에게 모은 돈만 7천억 규모였죠.
여기서 활동한 영업사원이 3천여 명인데 개인 투자자에게 1억 원을 유치하면 약 7%를 떼주는 구조였습니다. 애초에 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기존 투자 자금으로 신규 투자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구조였죠. 그리고 이 인간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영화도 만들고 정치판에도 알짱거리고 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 사이 당연히 이 인간 옆에는 밥 좀 얻어먹겠다고 여기저기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조언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인간은 결국 본인이 차린 회사의 직원 하나가 양심선언하는 바람에 줄줄이 비엔나로 조사받다 유사수신 벙커를 7천억에 먹은 거 들킵니다. 많이도 쳐드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신라전 초기 이 인간은 돈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걸로 전환사치와 우선주, 연구센터 개발 등에 투자해 상장전 대주주까지 되었죠. 그렇게 신라전이 상장된 건 2016년 말. 이 인간은 그보다 딱 1년 전 비엔나로 걸려 들어가기 전에 신라전 지분을 전량 매각합니다. 이때 이 인간이 한 주당 3천원에서 5천원대에 사들인 걸 언론 플레이로 개수작 부려서 장외시장에서 2만원대에 팔아 수백억의 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는 증인 불러서 공무무장했나요? 돌려막기 했나요? 똑같은 질문만 3년 동안 반복하며 시간만 보내다 지난해 2019년이 돼서야 이철 징역 12년 땅땅땅, 똘마니 1년 6개월 땅땅땅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튼 재밌는 건 이 인간이 신라전 말고도 자금을 돌렸는데 2015년 말 구속된 이후 VIK가 투자했던 주식들은 흥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산 가야 하나? 자, 말 나온 김에 신라전 주식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주목 나와라 야! 상장 직후 신라전 주가는 13,500원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오지게 기대감 심어줍니다. 그게는 16년 하반기부터 17년 3분기까지인데 100,400 순환 기대감으로 이때 무지하게 차오릅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투자판에 비트코인 대 신라전 구도까지 갈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때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고 확인되지 않은 유사수신 행위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신라전 수익률 무려 3200% 달성.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이 정식 나간 소리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됩니다. 도대체 유사수신 행위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소리에 사람들은 선동이 될 수 있었을까? 2만 달러 가자! 지금은 싸이월드 추억 돋는 소리겠지만 당시 한국 풍경은 어른이고 아이고 가릴 거 없이 가자를 외쳐대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론에선 좋은 떡밥을 물었으니 연일 비트코인을 내세웠죠. 2017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2500% 규모로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 벌었다는 기사가 도배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 손조들이 남긴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미래지향적인 속담을 듣고 자라서일까요? 적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보다 그저 돈만 보고 투자했으니 거기엔 분명히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버는 놈들만 버는 게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투자에 호기심 막샘 솟지만 혼자 하긴 어렵고 이만만 다시 다 의지할 것이 필요했는데 기막히게 유사수신이 알아서 너도 할 수 있다면 뽕을 오지게 심어줍니다.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물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로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판단을 놓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라전인 최고가를 터치하기 한 달 전 10월에는 7거래 1연속 상승을 보입니다. 누구라도 안 한 사람이 바보라 할 만합니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까지 순매수세를 보이니 죄다 처물리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리가 적용했죠. 그렇게 신라전 유사수신까지 뽕 오지게 불어넣으니 연초 대비 700% 폭등을 하고 1년 전 만원대 주식이 10만원대 주식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 동안 코스닥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7만 주주들이 지금의 거리로 나오게 된 걸 생각했을 때 이 영역의 신라전 주가 내용에 대해 좀 더 좁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3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